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하거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국민의 97%는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는데 조사 과정에서 미확진 감염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다음 달 11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고 입국자 수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 전 한국 등 70개국 입국자들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간 일본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번 지진을 지난 19일 발생한 규모 7.6 지진의 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삼성과 소프트뱅크 산하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 간의 전략적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ARM은 컴퓨터 중앙처리 장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반도체 설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그동안 삼성전자의 유력한 인수합병 대상 후보군으로 거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3천여 명 적은 29,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2,000여 명 줄었고 2주 전보다는 4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8,805명, 해외 유입은 30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9명 감소한 399명으로 45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는 6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077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독감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합니다. 현재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 위험을 고려해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겠습니다.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의 약 97%는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 발생률 38%보다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상당수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해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뜻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주 독감 환자 수가 유행 기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 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 사이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주 5.1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보다 낮습니다.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수족구병도 외래 환자 1,000명당 28.8명으로 직전주 35.5명에서 줄었습니다. 일본이 다음 달 11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음 달 11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재개와 개인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하루 5만 명이던 입국자 상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 전 한국을 포함해 약 70개국에서 온 사람들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간 일본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전 1시 16분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시에서 남남서쪽 110km 지점이며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서쪽으로 약 410km 지점입니다. 강한 흔들림은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해 중부 지역에서 주로 감지됐고 인근 할리스코주와 콜리마주에서도 건물 다수가 흔들렸습니다. 멕시코시티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멕시코시티에서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에서는 BBVA 은행 건물 등이 파손됐고 미초아칸주와 게레로주를 해안과 있는 고속도로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번 지진은 지난 19일 2명의 사망자를 낸 규모 7.6 지진의 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손편지가 거의 없어지면서 우표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는데요. 아날로그 문화를 상징하던 종이 우표가 디지털을 만나 새로운 가치로 사람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35년째 우표를 수집하고 있는 김용진 씨. 난초를 좋아해 난초가 그려진 우표를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수집한 우표가 이제는 수만 장이 되었습니다. 모은 우표 한 장 한 장은 김 씨에게 분신처럼 소중합니다. 우리 조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환영한다고 제가 이 조카한테 편지를 보냈던 게 있습니다. 이 우표 붙였어요. 예. 이 우표도 기억이 남네요. 예. 오인균 씨는 발행된 지 100년도 넘는 우표들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국내 최초의 우표부터 외국에서 직접 구해온 1800년대 우표까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자랑합니다. 아버지가 옛날 이거 모으신 것도 있고 일본에 또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또 우표 모으러 일본을 또 간 적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우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정사업본부는 우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초로 NFT 우표 14점을 선보였습니다. 우표의 디지털 이미지에 고유값을 부여했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직 NFT 우표를 공식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활용처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는, 그래서 앞으로 NFT 우표가 많이 유행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NFT 기술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상황을 보고 점차 확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태블릿 카메라로 우표를 비추자 화면 속에 3차원 우표가 펼쳐집니다. 실제 환경에 가상 환경을 더딥혀 보여주는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덕분입니다. 얇은 NFC 칩이 내장돼 스마트폰을 대면 목소리가 재생되는 우표도 있습니다. 넌 언제나 잘하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소중한 사람이야. 알지? 이번 전시회는 서울 우표 박물관에서뿐 아니라 가상현실 세계인 메타버스에서도 진행됩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만난 우표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대한민국 우표 전시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세계의 슈퍼푸드 중 하나로 알려진 귀리는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귀리의 새싹이 근육 감소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학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자라는 초록빛 새싹. 귀리의 어린 싹으로 싹튼 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15 내지 20cm 정도 자라면 수확하는데 주스나 과자, 건강식품 등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귀리 새싹을 대량으로 수확해 씻은 뒤 갈아서 녹즙을 만듭니다. 이 녹즙에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뼈 건강에 좋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기능성 물질. 농촌진흥청이 노화된 근육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이 물질은 근육 감소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분화를 촉진하는 반면
근육세포의 단백질 분해는 막아 결과적으로 근육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그 아토피 쪽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했었는데 근감소 쪽에 효과가 있는 부분이 또 새롭게 밝혀져 가지고 시장 확대가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귀리 새싹의 근육 감소증 개선 효과 연구 결과를 특허 등록하고 관련 가공식품 제조 사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재배하는 방법에 따라 이 핵심 성분을 높이는 기술을 앞으로 개발할 예정이고, 또 지금 현재는 일반 식품에 거치고 있는 이 새싹 귀리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앞으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귀리에 앞서 보리 새싹의 건강기능성 효과를 규명한 농진청은 앞으로 인삼과 더덕 등 다른 작물의 새싹에 대한 관련 연구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삼성전자와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 간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다음 달 서울에서 만날 예정인데 두 총수의 만남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ARM 인수전 참여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손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소프트뱅크 산하 ARM 간 제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손 회장은 이번 방문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삼성과 ARM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소프트뱅크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ARM은 컴퓨터 중앙처리 장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반도체 설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유력한 인수합병 대상 후보군으로도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이 제77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현지 시간 22일 뉴욕에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의 협력국과 핵심 광물 보유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핵심 광물의 채굴 가공, 재활용과 관련한 우선순위와 도전 과제, 기회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MSP는 국가들이 보유한 광물 자원의 경제개발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핵심 광물을 생산, 가공, 재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로 지난 6월 출범한 MSP는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제품의 원료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상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이 강력한 긴축 의사를 나타내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혼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는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국 1,400원의 벽마저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이 열리자마자 치솟아 1,400원대로 올라섰고 장중한 때 1,41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름폭을 줄이면서 15.5원 오른 1,409.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돈 건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 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0.7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층 강한 긴축 신호를 내보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0.75% 한 번 더 올릴 것 같고요. 11월에. 12월에도 0.5%. 그래서 아마 올해 말 금리는 4.25에서 좀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좀 금리 수준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약간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 6개 통화를 미국 달러와 비교한 달러 인덱스는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그걸 못 쫓아가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본 유출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요인들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이런 상승 압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부진도 이어지면서 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내년 이후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미국 긴축에 대응할 정책 수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고 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는 데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도 커지고 있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은 사실상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력한 발언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자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중 목표치에 접근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까진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 유럽 등의 고물가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가속화 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들이운 먹구름은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강달러 현상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면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국내 물가를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7%로 전달보다 낮아졌지만 수입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 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지게 됩니다. 벌어지고 있는 한미 금리 격차로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당분간 0.25%포인트씩 인상하겠다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금통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전제 조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앞으로 기준금리의 인상폭, 시기, 경로 등을 금융위에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리는 부채 위험을 높이고 가계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안 그래도 높은 환율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기업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고 주식이라던가 주택 가격과 같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기업의 투자까지도 함께 둔화될 리스크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등 3고 현상이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경기 둔화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긴축 기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집값이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집값이 합리적 속도로 오르고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살 수 있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or the longer term, what we need is supply and demand to get better aligned so that housing prices go up at a reasonable level, at a reasonable pace, and that people can afford houses again. And I think we probably in the housing market have to go through a correction to get back to that place. 파월 의장은 또 물가를 잡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긴축 기조가 완화되기를 바라는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The FOMC is strongly resolved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and we will keep at it until the job is done. 파월 의장이 멈추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사용한 Keep at It은 지난 2018년 출간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의 자서전 제목 Keeping at It에서 따온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볼커 전 의장은 인플레이션이란 용을 잡아야 한다면서 1979년 취임 당시 11.2%였던 기준금리를 1981년 20%까지 끌어올리며 물가를 잡아낸 인물입니다. 물가를 잡겠다는 파월 의장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내년까지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각 22일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국민이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가 고착화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 연준이 물가 상승률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확신이 있다면서 다만 물가 안정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한전 남서울 본부에서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협회 등과 만나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원가 회수율과 현실적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금융, 기술 개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대학가에서 택배 기사들이 원룸 1층에 택배를 무작정 놔두고 간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입주자들은 기사들에게 문 앞까지 배송해달라고 직접 요구하고 택배사에도 수차례 항의했지만 1층에 택배를 두고 가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룸 건물 1층 입구에 택배들이 놓여 있습니다. 3, 4층은 물론이고 2층에 가야 할 택배까지 1층에 배송돼 있습니다. 택배 보관 장소가 아니라는 종이 바로 아래 택배 상자가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대학가 원룸촌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광경. 택배 기사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원룸들로 온 택배를 1층에 그냥 놔두고 가는 겁니다. 택배 기사들이 1층 현관에만, 공동 현관에만 물건을 멋대로 두고 문자로는 통보하는 식으로. 택배 기사들의 맘대로 1층 배송은 지난 3월부터였습니다. 원룸 건물 입구마다 누군가 택배 보관소 스티커를 붙였고 그 뒤로 스티커 아래 택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스티커를 떼고 항의도 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이제 집 앞에 놔달라고 부탁을 드리긴 하는데 거의 약간 알겠다고 대답을 하시면 결국 1층에 나와 있는 경우가 좀 많았고, 택배 기사들은 원룸촌 거주자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새학기나 명절 시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얘기는 달랐습니다. 택배가 몰리는 명절이 아니어도 또 가벼운 물건 한두 개를 배송할 때도 1층에 그냥 놓고 간다고 반박했습니다. 불편함과 함께 분실 우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실의 위험이 걱정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고 싶지 않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노출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YTN 취재 결과 CJ 대한통운, 로젠, 롯데, 한진, 우체국 등 주요 택배사 모두가 1층에 택배를 두고 간 적이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롯데택배는 관련 민원을 잇따라 접수한 뒤 현장 택배 기사와 소통을 거쳐 정상적인 배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택배사들은 여전히 1층으로 택배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의 경우도 택배 기사들에게 제대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다 되도록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는 우편물이나 짐, 상품을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힘들다는 이유로 비용을 내고도 합당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은 택배 회사들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를 부담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문 앞에까지 갖다 준다든지 그런 걸 원했는데 편한 공간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통보를 하는 식이 조금 황당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근대 서양 예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한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피렌체가 메디치를 낳았지만 메디치 없이는 피렌체도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세 예술 후원의 큰손이었던 메디치 가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